2024년 10월 18일 한강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제1부 새의 5장. 제목은 남은 빛입니다. 눈이 떨어진다. 이마와 뺨에 윗입술에 인중에 차갑지 않다. 깃털 같은 가는 붓끝이 스치는 것 같은 무게뿐이다. 살갗이 얼어붙은 건가? 죽은 사람의 얼굴처럼 눈에 덮이고 있나? 하지만 눈꺼풀들은 식지 않은 것 같아. 거기 맺히는 눈송이들만은 차갑다. 선뜩한 물방울로 녹아 눈시울에 스민다. 턱이 떨린다. 이가 부딪히며 딱딱 소리가 난다. 입새에 혀를 넣으면 베일 것 같다. 젖은 눈꺼풀을 밀어 올려 나는 어둠을 본다. 눈을 감았을 때와 똑같은 어둠이다. 보이지 않는 눈송이들이 눈동자로 떨어져 나는 눈을 깜빡인다. 후드를 쓴 머리를 옆으로 돌려 모로 누워본다. 팔짱을 깊게 끼고 무릎을 구부려 올린다. 목부터 발까지 관절들을 조금씩 움직여본다. 뼈가 부러진 것 같지 않다. 허리와 어깨가 아프지만 극심한 통증은 아니다. 일어나서 움직여야 한다. 더 체온을 잃으면 안 된다. 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다. 여기가 어딘지 모른다. 가야 할 방향도 모른다. 휴대폰을 언제 손에서 놓쳤는지 모르겠다. 회청색 방명이 거의 사라졌을 즈음 나타난 첫 갈래길에서 휴대폰의 랜턴을 켰다. 배터리가 부족해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만 사용하려 했는데 그 순간이 온 거다. 분명히 두 갈래 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폭이 다른 세 개의 길이 숲 사이로 희끗하게 드러나 나는 혼란스러웠다. 불빛만 있으면 곧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창백한 빛을 받은 눈 덮인 나무들이 일제히 그림자를 드리워 오히려 더 낯선 장소로 느껴졌다. 그러나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비교적 좁은 오르막길 대신 완경사로 비탈져 내려가는 넓은 길로 접어들었던 기억에 의지해 셋 가운데 가장 폭이 넓은 길로 걸음을 내디뎠다.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 눈더미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건 그 순간이었다. 본능적으로 머리를 두 팔로 감싸쥐었다. 휴대폰은 그때 놓친 것 같다. 비탈을 굴러 내려오며 돌과 바위에 계속 머리와 몸을 부딪혔지만 의식을 잃지 않았다. 침낭 같은 패딩 코트와 눈더미가 충격을 줄여준 거다. 그 잠깐 사이 이렇게 어두워진 걸까? 그렇지 않았다고 믿었지만 나도 모르게 정신을 잃었던 건가? 떨리는 왼손을 들고 소매를 걷어본다. 눈앞에서 손목시계를 만져보지만 이미 스스로 알던 것처럼 바늘들은 야광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암흑뿐이다. 무딘 칼로 눈을 도려내는 것 같던 두통이 사라졌다는 것을 나는 깨닫는다. 충격 때문에 마치 물길이 분비되거나 심박수가 올라가서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통증보다 끔찍한 추위가 있다. 부딪히는 이를 멈출 수 없다. 턱관절이 빠질 듯 얼얼하다. 솜이 충전된 후드 아래에서 눈의 한 끼가 목도리 사이로 파고든다. 꿈틀대는 무릎을 두 팔로 힘껏 안으며 나는 생각한다. 내가 잘못 들어서서 미끄러져 내려왔고 지금 누워있는 이 길은 길이 아니라 건천인 것 같다. 우묵하게 파인 지형에 살얼음이 얼어 있었고 그 위로 눈이 쌓인 것이다. 이 화산섬에는 하천이 거의 없고 폭우와 폭설에만 흐르는 마른 물길이 드물게 있다. 이 건천을 경계로 원래는 마을이 나누어졌다고 인선은 산책길에 말했었다. 내 너머로 40호 안팎의 집들이 모여 있었다고. 1948년 소개령 때 모두 불타고 사람들이 몰살되며 폐촌되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때까진 외딴 집이 아니었던 거지. 내 하나 건너면 마을이 있었으니까. 이곳이 그 건천이라면 최소한 길을 잘못 들었던 건 아니다. 좀 전의 갈래길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방향을 찾을 수 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멀리 미끄러져 내려왔는지 알 수 없다는 거다. 3, 4m일 수도 10여 미터일 수도 있다. 이 어둠만 아니라면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거다. 라이터 하나 성냥갑 하나라도 주머니에 있다면. 그 버스에서 내리지 말았어야 했다. 나를 앞질러 서행해 나아가던 버스는 체인을 감은 바퀴 자국을 눈 위에 남겼지만 눈보라 속에 차 꽁무니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는 이미 한방눈에 덮여 흔적이 남지 않았다.
저물었지만 약간의 잿빛의 허공에 남아있다. 그 빛을 눈이 반사해 아직 사물을 식별할 수 있었다. 마을의 유일한 전방에는 불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문 아래쪽에서 취침등 같은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혹시 몰라 미닫이 문을 밀어보았으나 잠겨 있었다.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다. 살림집에 딸린 가게가 아닌 것 같았다. 남은 빛의 의지에 방향을 잡고 나는 걷기 시작했다. 큰 길을 벗어나 눈 덮인 밭담들을 통과했다. 캄캄한 비닐하우스들을 지나 침엽수들 사이로 난 길을 접어들었다. 작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다닐 만큼의 폭을 지닌 그 길부터는 무릎까지 눈이 쌓여 있었다. 눈 속으로 발을 밀어넣었다가 빼내며 걸어야 해서 속력을 내기 어려웠다. 운동화와 양말이 금세 젖었다. 발목과 정강이로 눈이 파고들어왔다. 지표가 될 건물이 없고 나무들이 점점 깊은 어둠에 잠기는 데다 눈에 덮여 수종을 알아볼 수 없어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르막과 내리막의 감각, 좁아지거나 넓어졌던 길의 기억뿐이었다. 다행인 것은 숲 사이로 걷는 동안 바람이 잠잠해진 거였다. 쉴 새 없이 얼굴로 몰아쳐 눈도 제대로 뜨기 어렵던 눈보라가 차츰 순해지는가 싶더니 거의 고요해졌다. 내가 눈 속에 걸음을 내디디고 다리를 빼내는 소리만이 저녁의 정적을 부스러뜨리며 함께 나아가고 있었다. 혼자라는 게 두려웠지만 그 순간 무엇인가 나타난다면 더 무서운 일일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게 산짐승이든 사람이든. 나무들의 키와 윤곽으로 미루어 삼나무 숲을 지나고 있는 듯했다. 지난해 가을 목작업을 하는 인선을 두고 정류장까지 산책 나왔다 돌아가는 길이면 키 큰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천히 스치는 것 같은 소리를 냈다. 내가 느끼기에 이 섬의 바람은 마치 배움처럼 언제나 깔려있는 무엇이었다. 거세게 몰아치든 온화하게 나무를 쓸고 가든 드물게 침묵할 때조차 그것의 존재가 느껴졌다. 특히 침엽수들과 아열대 활엽수들이 섞여 자라는 구간에서는 수종에 따라 다른 속도와 리듬으로 가지와 잎사귀들 사이를 통과하여 형용 못할 화음을 만들었다. 반들반들 윤이 나는 동백 잎사귀들이 매 순간 각도를 바꾸며 햇빛을 되쏘았다. 삼나무 줄기를 타고 까마득한 높이까지 감겨 올라간 단풍마 덩굴이 그네줄처럼 흔들거렸다. 어디 숨어있는지 알 수 없는 동박새들이 신호를 주고 반듯 번갈아 울었다. 시시각각 더 무거운 어둠에 잠기는 눈길에서 나는 그 바람을 생각하고 있었다. 정적의 뒷면에 먹자국처럼 배어있든 언제든 형상을 이루며 선명해 줄 수 있는 그림자 같은 그걸 걸음마다 느꼈다. 방명 속에 한방눈은 쉼없이 떨어져 내렸고 마침내 갈래길이 나왔을 때에는 정말 어두워져 있었다. 정확히 보기 위해 휴대폰의 랜턴을 켜자 눈 덮인 나무들이 섬뜩할 만큼 하얀 빛을 내쏘았다. 하염없이 내리는 눈 사이로 어둠에 잠긴 세 갈래 길이 뻗어 있었다. 뒤를 돌아보자 내 깊은 발자국들이 눈 위로 찍힌 외갈래길이 정적에 잠겨 있었다. 새는 어떻게 됐을까? 오늘 안에 물을 줘야 살릴 수 있다고 인사는 말했다. 그런데 새들에게 오늘은 언제까지인가? 무슨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잠들어 얘들은. 지난해 가을 저녁 1시간 남짓 새들을 풀어놓고 자유비행을 시킨 뒤 차례로 새장을 들이며 인사는 나에게 말했다. 검은 암막천을 덮어주기 전에 잠시 새들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동그랗게 눈을 뜨고 오는데 빛이 없으면 즉시 잠들어 버려. 무슨 전극에 연결된 것처럼 한밤에라도 이걸 걷어주기만 하면 바로 깨워서 울고 말을 해. 패딩코트 밖으로 나온 종아리와 발이 더 이상 시리지 않았다. 털장갑 낀 손을 뻗어 무감각한 발목을 만져본다. 두 무릎을 좀 더 몸쪽으로 끌어올린다. 공처럼 말린 몸 전체를 외투가 감싸도록 바람이 가슴과 배로 들어오지 않도록 더 단단히 몸을 말아본다. 그러나 발까지 외투로 감싸는 건 불가능하다. 감각이 없을수록 발가락을 움직여야 하는 건지도 모른다. 이미 동상이 진행되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인선이 삼면하라고 이름 붙였던 영화들 중 두 번째 단편의 주인공이었던 16살에 닷새 동안 혼자 만주벌판을 가로질러 독립군 캠프로 복귀해다던 노인은 그 여정에서 동상을 입어 발가락 4개를 잃었다고 했다. 하늘은 푸른데 강풍이 불어 벌판의 눈가루가 눈보라처럼 날리던
이마에 작은 카메라를 고정시킨 인선이 그 속을 걸으며 찍은 장면 뒤에 인터뷰가 들어왔다.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눈 속에서 살아남으신 건지. 치매에 걸린 노인 대신 인터뷰를 승낙한 맏딸의 목소리가 바람소리와 눈 밟는 소리 위로 겹쳐졌다. 눈 속이 더 포근했다고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구덩이를 눈 속에 파고 그 안에서 아침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잠이 들면 얼어 죽을 거라서 몸을 꼬집으며 버텼다고. 곁에서 오가는 대화를 이해하는지 알 수 없는 노인의 시선을 카메라가 비췄다. 자기 단추가 달린 미색 카디건을 걸친 그는 휠체어에 앉아 물끄러미 창밖의 햇빛을 보고 있었다. 평양에서 방직공장에 다니셨는데 따르던 야학 선생님들이 독립군에 들어간 걸 뒤늦게 알고 따라 나셨대요. 순둥이가 어떡하려 여기까지 왔느냐고 어린 제자를 본 선생님들이 놀라 물으시더래요. 어머니는 아마 그 선생님들 중 한 분을 사모하거나 동경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을 따라 운송조에 끼어서 무기와 탄약을 몰래 나르는 일을 했대요. 보따리에 숨겨서 기차로도 나르고 곡물자루에 실어 트럭으로도 날랐대요. 하루는 4명의 조원과 함께 강가 숙소에 묵었는데 무슨 첩보가 있었는지 일본군이 들이닥쳤대요. 한 칸씩 방문을 열고 수색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가장 안쪽 방에 묵던 조원들과 함께 창문으로 빠져나왔대요. 다 함께 달리다 칠흑 같은 강에 뛰어들었는데 물속으로 쏟아진 총알이 당신만을 피해간 걸 이해할 수 없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시곤 했어요. 강을 헤엄쳐 건너보고 이쪽 기슭인 자신뿐이었다는 거예요. 혼자만 산 이유를 알고 싶다는 생각만 하면 불꽃 같은 게 활활 가슴이 일어서 얼어 죽지 않은 것 같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그때 젖은 신발이 끝까지 마르지 않아 발가락 4개가 떨어져 나갔는데 나중에야 그것을 알았지만 아깝지도 슬프지도 않더래요. 발을 제외한 몸 전체를 패딩코트 안에 밀어넣고 후드 속 깊이 머리와 뺨까지 감췄지만 콧날 오른편과 눈꺼풀로 떨어지는 눈만은 막을 수 없다. 손을 들어 닦아내면 공처럼 말아놓은 몸이 풀릴 거라서, 무엇보다 그렇게 웅크려 만든 온기가 흩어질 거라서 눈이 쌓이는 대로 내버려 둔다. 쉴 새 없이 부딪히는 턱이 빠질 듯 얼얼해 눈 덮인 소매의 빳빳한 겉면을 일세에 물고 버티다 퍼뜩 생각한다. 물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고 순환하지 않나. 그렇다면 인선이 맞으며 자란 눈송이가 지금 내 얼굴에 떨어지는 눈송이가 아니란 법이 없다. 인선의 어머니가 보았다던 학교 운동장의 사람들이 이어 떠올라 나는 무릎을 안고 있던 팔을 푼다. 무딘 콧날과 눈꺼풀에 쌓인 눈을 닦아낸다. 그들의 얼굴에 쌓였던 눈과 지금 내 손에 묻은 눈이 같은 것이라 아니란 법이 없다. 무엇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나. 가슴에 활활 일어나는 불이 없다면, 기어이 돌아가 껴안을 네가 없다면. 국수 줄까? 인선이 묻자 그녀의 어깨에 앉아있던 새가 또렷하게 대답했던 걸 기억한다. 그래. 인선은 냉장고로 걸어가 소면 봉지를 문 안쪽에서 꺼냈다. 탁자 위에 있던 아마가 푸썩 날아와 인선의 남은 어깨에 앉았다. 인선은 마른 국수 한 가닥을 뽑아 반으로 분지르고 2-3마리 새에게 동시에 먹였다. 톡톡 국숟가락을 분지러 먹는 녀석들과 공평하게 번갈아 눈을 맞췄다. 내가 줘볼래? 인선이 내민 국수봉지를 연결해 내가 받아들자 새들이 내 어깨로 옮겨왔다. 인선이 했던 것처럼 국수 한 가닥을 분질러 2새에게 동시에 내밀고는 어느 쪽에 먼저 눈을 맞춰야 할지 몰라 나는 당황했다. 새들이 부리로 국숟가락을 부러뜨릴 때마다 샤프 펜슬심이 부러지는 것 같은 가냘픈 충격이 내 손끝을 두드렸다. 모른다. 새들이 어떻게 잠들고 죽는지, 남은 빛이 사라질 때 목숨도 함께 끊어지는지, 전류 같은 생명이 새벽같이 남아 흐르기도 하는지, 밝아지려면 얼마나 남았을까. 견딜 수 없이 몸을 떨게 하던 한기가 차츰 누그러지고 있다. 기온이 올라가고 있을 리 없는데 따스한 공기의 덩어리가 외투를 감싸는 듯 잠이 밀려온다. 눈꺼풀에 떨어지는 눈송이의 감각이 어느 사이 무디어져 있다. 거의 차갑게 느껴지지 않는다. 깜빡 잠들어 무릎을 놓칠 때마다 손깍지를 새로 낀다. 눈송이가 얼굴에 떨어지는 감각을 느낄 수 없다. 가는 붓끝 같은 감촉도 눈시울을 적시는 물기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 파문처럼 환하게 몸 전체로 번지는 온기 속에서 꿈꾸도 다시 생각한다.
물뿐 아니라 바람과 해류도 순환하지 않나. 이 섬뿐 아니라 오래전 먼 곳에서 내렸던 눈송이들도 저 구름 속에서 다시 연결할 수 있지 않나. 5살인 내가 KC에서 첫눈을 향해 손을 내밀고 30살인 내가 서울의 천변을 자전거로 달리며 소낙비에 젖었을 때, 70년 전 이 섬의 학교 운동장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의 얼굴이 눈에 덮여 알아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암탉과 병아리들이 날개를 퍼덕이는 닭장에 흙탕물이 무섭게 차고 반들거리는 황동 펌프에 빗줄기가 튕겨져 나왔을 때, 그 방울방울들과 부서지는 결정들과 피 어린 살얼음들이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법이, 지금 내 몸에 떨어지는 눈이 그것들이 아니란 법이 없다. 3만 명이었어요. 햇빛이 드는 회벽에 기대어 인선은 두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었다. 카메라는 그녀의 얼굴 대신 한쪽 어깨와 무릎을 포착해 대부분의 화면은 흰 회벽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 벽에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일렁거렸다. 옷자란 풀들이 인선의 아사면 셔츠를 스치며 흔들렸다. 대만에서도 3만 명, 오키나와에서는 12만 명이 살해되었는데요. 인선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침착했다. 그 숫자들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곳들이 모두 고립된 섬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회벽에 일렁이는 빛이 확대되어 화면은 더 이상 아무것도 포착하지 않는 발광하는 평면이 되었다. 따스한 빛에 빨려들듯 수면 속으로 빠져들 때마다 눈꺼풀을 밀어 올린다. 눈이 떠지지 않는 게 졸음 때문인지 속눈썹과 눈시울에 끼인 살얼음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 혼곤해지는 의식 속의 얼굴들이 떠오른다. 알지 못하는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먼 육지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황홀하게 선명하다. 생생한 기억들이 동시에 재생된다. 순서도 맥락도 없다. 한꺼번에 무대로 쏟아져 나와 저마다 다른 동작을 하는 수많은 무용수들 같다. 몸에 펼친 채 단박에 얼어붙은 순간들이 결정처럼 빛난다. 모르겠다. 이것이 죽음 직전에 일어나는 일인지.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아무것도 더 이상 아프지 않다. 정교한 형상을 펼친 눈송이들 같은 수백 수천의 순간들이 동시에 반짝인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모든 고통과 기쁨, 사무치는 슬픔과 사랑이 서로에게 섞이지 않은 채 고스란히 동시에 거대한 성운처럼 하나의 핏덩이로 빛나고 있다. 잠들고 싶다. 이 황홀 속에 잠들고 싶다. 정말 잠들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새가 있어. 손끝을 건드리는 감각이 있다. 가느다란 맥박처럼 두드리는 게 있다. 끊어질 듯 말 듯 손가락 끝으로 흘러드는 전류가 있다. 언제부터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을까? 더 이상 몸이 공처럼 말려있지 않다. 손깍지는 이미 풀렸다. 둔한 손을 들어올려 눈시울이 얼음을 닦아낸다. 숲을 흔드는 세찬 바람 소리가 들린다. 저 소리 때문에 깨어나는 건가? 눈꺼풀을 밀어 올린 순간 나는 놀란다. 희미한 빛이 있다. 가까스로 어둠과 구별될 만큼의 암청생 빛이 내 얼굴 옆으로 쌓인 눈더미에 어려 있다. 벌써 동이 튼 건가? 아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꿈이 아니다. 의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듯 무시무시한 추위가 덮쳐온다. 격렬히 떨려오는 몸을 반드시 눕히고 나는 허공을 올려다본다. 믿을 수 없다. 어둠이 더 이상 칠흑 같지 않다. 눈도 더는 내리지 않는다. 지금 흩날리고 있는 건 이미 내려 쌓였던 눈이다. 그 눈가루들을 볼 수 있는 건 달빛 때문이다. 바람이 눈구름을 흩어버린 거다. 창백한 반달이 숲 위로 떠 있다. 거대한 검은 구름들이 강풍을 타고 전진하고 있다. 숲 사이로 거대한 흰 뱀처럼 뻗어 올라간 건천에서 파르스름한 빛이 외어나오고 있다.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깊게 허리를 구부린 채 나는 한 걸음씩 다녀간다. 맹렬히 전진하는 먹구름 사이로 달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그 햇쓱한 빛을 받은 모든 나무의 우듬지들이 마치 다시는 어두워지지 않을 듯 암청색의 빛을 발하며 일렁이고 있다. 그러나 우듬지 아래 숲속은 아무것도 식별할 수 없는 어둠이다. 아득한 동굴처럼 입을 벌린 그 암흑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는 모른다. 수천 그루 나무들의 어두운 밑둥뿐일까? 소리내지 않는 새들과 노룻대뿐일까? 마침내 갈래길이 눈에 들어온다. 내 몸이 빠졌던 자리도 미끄러져 내려간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그 사이 내린 눈이 모든 걸 덮은 거다.
네 발 짐승처럼 두 손으로 눈속을 짚으며 나는 갈래길로 올라선다. 유난히 깊게 파여있던 그 웅덩이가 어디였는지 알 수 없다. 샅샅이 더듬는다면 방전된 휴대폰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없다. 언제 다시 날씨가 바뀔지 모른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는다. 완경사로 잠시 내려가다가 평평해지는 길을 따라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이 반사하는 달빛에 의지해 나는 걷는다. 지척에서 흔들리는 숲의 소리, 무릎 위까지 쌓인 눈에 내 두 다리가 움푹 빠지는 소리, 내가 들이쉬고 내쉬는 가쁜 숨소리가 뒤섞인다. 가느다란 맥박 같은 감각이 손가락 끝에서 차츰 또렷해진다. 잊고 있던 손바닥에 남았던 감각도 새로 피가 통하듯 생생해진다. 내 어깨에 앉은 이마의 흰 목덜미를 무심코 쓸어보았을 때 새는 더 깊게 목을 수그리곤 기다리듯 가만히 있었다. 더 만져달라는 거야. 인선의 말대로 나는 그 따뜻한 목덜미를 다시 쓸어내렸다. 마치 인사하듯 새가 더 깊이 목을 수그리자 인선은 웃었다. 더 계속 쓰다듬어 달라는 거야. 한 번 더 갈림길이 나온다. 나무들 사이로 난 희끗하고 좁은 길로 발을 들인 순간 덤불이 얼굴을 핥힌다. 살이 얼어서인지 거의 아프지 않지만 눈을 찔릴 뻔했다. 다시 길을 잘못 든 건가? 여기서부턴 길이 아니라 덤불숲인가? 장갑 낀 손으로 나는 눈을 닦아낸다. 이상하게 어른거리는 빛이 느껴져서이다.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다시 문지르자 흥건한 피가 눈 아래에서 묻어난다. 그러나 피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잘못 본 것도 아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덤불들이 눈가루를 흩뿌리는 사이로 어렴풋이 밝은 부분이 있다. 한 손으로 덤불을 헤치고 다른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나는 앞으로 더 나아간다. 저 너머에 뭔가 있다. 빛을 발하는 무엇인가가. 덤불숲을 가로질러 나가자 길게 휘어진 검은 푸른 눈길이 이어진다. 숲을 끼고 도는 그 길은 점점 밝아져 모퉁이의 끝에 이르러서는 선명한 은빛을 발하고 있다. 나는 필사적으로 속력을 낸다. 허벅지까지 쌓인 눈을 가르며 숨차게 나아간다. 모퉁이에 이르렀을 때 다시 눈 언저리를 닦는다. 눈을 바로 뜨고 멀리 있는 불빛을 본다. 인선의 목공방이다. 철문이 활짝 널려 마치 빛의 섬 같은 그곳에서 불빛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누가 저기 먼저 와 있나 몸소리치며 생각한 다음 순간 깨닫는다. 그날 이후 아무도 오지 않은 거다. 공방에 불이 켜져 있는데 대답이 없는 게 이상해서 들어와 보니 내가 기절해 있었대. 피 흘리는 환자를 급히 트럭 짐칸에 실으며 아무도 불을 끄지 않은 거다. 문을 닫을 겨를조차 없었던 거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활짝 열린 문 안으로 바람이 몰아쳐 들어가고 있다. 눈부신 빛을 내쏘는 눈가루들이 함께 공방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